제가 받은 제목은 연구개발 동향 쪽인데 너무 진보할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R&D에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섞어서 얘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현황 어떻게 보면 동향적인 측면은 좀 약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까지 사실은 자켓을 입고 있다가 벗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종민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이미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 금년도 CS에서 그 어버트라는 회사에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맨날 피 뽑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15분 단위로 이제 재서 휴대폰으로 트랜스퍼하는 건데 얘는 AI 기술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피를 안 뽑고 어쨌든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트렌드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 그것이 필요했던 건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피를 매일 뽑는다는 게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아프고 등등등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애플과 삼성이 그 워치에다가 그 비침습 방식의 혈당 측정기를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저도 이거 쓴 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못 나왔고 올해도 계획에서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CS에서 이것도 결국은 피 뽑아서 하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피가 계속적으로 모세혈관 형성에 의해서 끌어들이면서 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확 떴어요. 그러면서 뭐 CS에서 키노트까지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AI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의 쪽 부분도 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I는 거의 모든 개발 쪽에서 1차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 예전에 소프트웨어라고 말했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기술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AI라고 강조하면서 이건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실제로 실용적으로 쓰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이 어떤 시점에 어떤 곳에서 잘 쓰이고 있다라는 적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AI여야 됐다? 아니, AI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적시적소를 맞춘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산업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 논문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돼요. 아마도 워치에다 이걸 넣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여러 부분 쪽에서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려한 부분을 기술적인 요소로 풀어주고 향후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됐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트렌드를 통해서 또 AI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요소들처럼 작용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가장 불거지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의 R&D라는 것도 이런 기술 패권 경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에서 좀 다른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국가가 전략이라고 외치는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거를 전 세계가 너도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기술만 가지고 그런 국가 전략을 짠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인공지능 자체가 미치는 어떤 산업이나 경제계나 모든 부분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시장에서의 파괴력 이게 워낙 크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는 산업체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로 다시 옮겨 붙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인공지능 가지고 패권 경쟁이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라는 말을 쓰더니 최근에는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요소로 옮겨갔어요.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아마도 기술 패권 경쟁, 그 특정 기술을 가지고 특정 산업 부분을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게 최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자인데 인공지능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꼭 인공지능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그래서 적시적소에 그 기술을 잘 적용해서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 측면에서 아마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치면은 우리가 지금 AI 플러스 X나 X 플러스 AI 해서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모든 영역을 바라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AI의 뎁스가 생각보다 그 AI 플러스 X나 X 플러스 AI에서는 별로 깊지 않다는 게 좀 우려거든요. 뭐냐면은 AI 플러스 X는 AI를 하는 사람의 사고에서 수요 기업과 만나서 수요 기업의 니즈를 맞춰서 기술을 적용해 보는 그런 그 어떤 그 기술적 시도고, X 플러스 AI는 산업 쪽에서 AI 기술 좋은 거 있다니까 한번 갖다 써볼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융합 또 뭐 적용 이런 말로 쓰는 형태로 하다 보니,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AI는 좋은 알고리즘 있는 거 한번 갖다가 튜닝해가지고 써보자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정말로 우위를 경하는 패권 경쟁을 할 정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우리가 원천 기술 얘기를 하는데 AI 관점에서의 원천 기술은 분명히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근데 산업 관점에서의 원천 기술이라는 그 산업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전 융합 기술 또는 응용 기술 이게 아니라 그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원천 기술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 같은 경우,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 그거 그냥 아무나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 저 IT 하는 사람의 입장 쪽으로 한다면 그쪽을 한 번도 우리 과제로 만든 방법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런 형태의 요소에 대해서 뭔가 협력을 통해서 만들고 진짜로 산업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만드는 게 어떨 것인가.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인공지능 쪽에 연구개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다행히 이번 새 정부에서도 이제 임무 중심의 과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큰 무게를 심어주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형태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일부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로서 이제 평가는 받은 상태고, 아마 머지않아 사업화 시킬지의 결정은 이제 곧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원천 기술 그랬을 때는 전부 IT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이것저것 영역에 테스트해본다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자, 그리고 그것도 그 자체가 원천 기술이다 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세계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쭉 해놓은 것들은 제목 숫자는 되게 많은데 페이지는 얼마 안 되게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서 그 2번에 해당되는 쪽의 얘기를 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 일단 국가라는 형태 쪽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의 그 변화는 가장 큰 건 패권 경쟁을 위해 가지고 서로 그 뭔가 큰 견제부터 시작해서 때에 따른 지역 블록화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 IPEF 같은 류의 같은 특정 집단과의 그러니까 어떤 그룹 내에서의 성공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시장 질서에 맞게끔 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한다는 경제 안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안보 경제라는 말을 거꾸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딴 놈들 빼자, 뭐 이런 식의 것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가 생각보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권 경쟁이라는 요소 쪽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하다가 그 기술이 의미 있게끔 활용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의무적인 요소로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규제, 제도, 또 요즘은 이제 재작년에 이루다 사태처럼 트러스트워치,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정말 믿고 쓸 만한 거야, 뭐 이런 류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쓰임새 속에서의 뭔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 제도적인 부분에 의한 그
연구개발 방향에서의 고민의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까지 제가 예타를 통해 가지고 차세대 AI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예타를 했고 금년 초에 이미 대부분의 것을 뽑아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원천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지금 그 패권 경쟁은 사실은 우리도 패권 경쟁의 한 축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뭐 플레이어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가진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의 그 어떤 비율 자체가 이미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3등부터 1, 2등을 뺀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3등을 했다, 5등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끼리 그냥 만족할 뿐이지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서 일단 미국이라는 요소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은 일단 돈벌이 할 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장에 돈을 큰 규모를 만들어서 돈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거를 진짜로 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는 거는 민간에 맡기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이미 돈벌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슈퍼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적인 CPU나 GPU에서 이 독점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 할 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인공지능 개발 툴부터 시작해서 학습용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개방형 생태계로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자기 기술 다 개방했으니까 그들한테 남는 게 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 OS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OS 자체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그 OS에서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그러면 그 앱을 취합하는 순간부터 앱스토어라든지 뭔가의 거래 장터가 있었고 거기 내에서의 그 주고받고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구글이나 또는 뭐 여러 곳들이 지금 그 앱 인앱 결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기술적인 걸 오픈으로 해놨지만 그 툴은 결국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거기서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이다 이거 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와 모델들을 그들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다시 이들한테는 끊임없는 무한 자산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드는 것들은 그들은 다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팔기 시작했어요. 오토ML이든 뭐든 그러니까 대중 아무나 그 원하는 것들을 말만 하면 내가 비슷하게 알고리즘 만들어 줄게 학습까지 시켜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의 모델과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동 학습까지 시켜서 돈 받고 팔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학습용 툴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최적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짜니까 갖다 써야지 하면서 그 종속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돈벌이 할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태계 전체를 위한 걸 다 공개를 해놓고 거기서 쓰이는 데이터부터 알고리즘 키 아이디어는 그들의 그 저장소에다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고 산업체 그 생태계라는 형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 이 종속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 있고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경연용 플랫폼인 캐글이라는 형태도 저기서 표현했듯이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우리 지금 뭐 아웃소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웃소싱도 필요 없이 경연을 시켜놓고 좋은 알고리즘 다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데이터도 특별한 곳에서 지속적인 오픈을 우리는 받아보지 못하는 우리 국내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걸 미국에 가서 저들의 데이터를 거꾸로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것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은 그 전 세계의 아이디어를 전체를 모아서 그들의 또 다른 사업화 시키는 그런 방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은 방법은 미국하고 똑같아요. 프론티어 전략, 슈퍼컴 전략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기본 틀은 만들어놨는데 하나 차이는 뭐냐면 미국에 계속 쫓아가서 똑같은 형태를 하다 보니 그들만 좋아지게 하고 자기께 다 뺏긴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약을 좀 해보자.
우린 우리끼리 먹고 살래. 중국 내에서만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거를 다 하고 중국 밖으로 나가는 건 다 통제하겠다. 이게 데이터 블로커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똑같은 방식을 중국이란 테리토리 내에서 15억이라는 그들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데이터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틀어막는데 그것이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제일 큰 것이 사이버 보안법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되는 개인정보 통제를 하면서 중국 인민의 데이터는 외국 기업은 아예 다루지도 못하게 해버리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노하우들을 그들의 있는 개발자 생태계에다 뿌려주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있어요. 상용화를 위해서 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국가대표 플랫폼이라는 15개 정도의 정의된 플랫폼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API 형태를 통해서 그들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개 국가대표 AI 개방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저 형태되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름들이 저기 다 있는데 저 이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뭐 뉴욕 증시 상장 제약이라든지 영업행위 할 때 좀 못하고 수출입 금지 문제 이런 거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 다 저 업체들에 해당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얻어진 것들을 그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그 중국 내에서의 활용하고 외국 기업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통해서 스스로의 힘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처럼 다 열어놓자 먹거리는 있고 중국처럼 중국 내에서만 우리나라끼리만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고민스럽거든요. 우린 저 정도의 규모도 없고 시장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상태니까 아마도 미국이라는 질서 체계가 만든 체계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다 들어맞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고립으로 끝나고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 방안으로 하면 결국 영원히 2등, 3등 꼬봉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만 미국은 어찌됐든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서 전 산업 영역에서 전 세계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영역을 똑같이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영역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부분에라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정하는 거 보면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욕심을 줄여서 한두 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GDPR 쪽은 유럽에서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들이 이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로 들어가고 또 요즘처럼 이제 공정성 문제니 윤리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다 보니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AI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기한 양쪽 요소를 다 보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곳은 대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테크 자이언트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미국 기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수요층이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새로운 법률과 통제와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자기 영역 방어와 그들의 어떤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모든 걸 다 풀어놓는 식으로 하고 자율 규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률 정하는데 저도 공청회도 한번 가서 패널도 해봤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유럽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GDPR 수준의 이제 상호 호환까지 될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미 법제화가 다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수요자 측면으로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를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기술 개발을 해서 또 다른 경쟁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이 연구조차를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쪽에서 보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통제나 이런 그 뭐 아까 지난번에 뭐 이루다건 때문에 지금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막혀서 이제 얼굴 인식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일까지 자꾸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규제보다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 하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특히나 이제 뭐 정부 공공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저런 요소가 고민되는 건 좋지만 민간 쪽에서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일단 좀 풀어준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틀어막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런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제이기 때문에 제약의 요소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R에 의해서 영향받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CTV 카메라로 찍힌 것에 대해서 개인이 나 그때 그 찍힌 거 좀 보여줘 요구했었을 때 그거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죠? 이 사람이 거길 지났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녹화된 거를 가지고 뒤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녹화라는 과정 속에 오브젝트 디텍션부터 시작해 이동체부터 필요하다면 만약에 얼굴을 아는 경우는 인덱싱까지도 뭔가가 사전에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은 불가능한 저 법을 못 따라서 수출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풀어가는 이런 요소에는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그 데이터 보안에 관련돼서 중국 인민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서 못 다루게 하니까 그거를 바로 클라우드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대기업 쫓아다니면서 니네들 그거 하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 클라우드 사스 사업으로 지금 이것들을 끌고 가고 있고 2018년 무렵 그 대기업만 쫓아다니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AI 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계속되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맞춰주고 또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또 이 규제를 누가 먼저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또는 그 국가의 기술적 경쟁력,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요소도 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GDPR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보자면 이제 IS 9000 인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협약과 관련되는 요소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어떻게 빨리 대응하고 자동화시킬 거냐 하는 요소의 기술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시장, 지금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주로 지금 IT 관점, 즉 인공지능만의 관점에서 정부에서 지금 R&D 추진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AI라는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AI는 인간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다 차세대 AI라고 했고요. 어떤 것들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택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을 지향하는 기술도 차세대 AI의 지금의 연구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향은 크게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그 고도화시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적용의 영역을 플렉서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자율이라는 기능 쪽을 크게 높이는 인지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성능과 관련돼서는 딥러닝의 한계 극복이라고 해서 딥러닝이 가진 문제, 데이터 많고 퀄리티 좋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딥러닝에만 매달렸다면 우린 영원히 1등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데이터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딥러닝의 방법에 대해서의 우리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작은 데이터 가지고도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그나마 딥러닝 가지고도 글로벌 싸움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거나 하나의 데이터를 그 훈련시켰을 때 조금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쪽의 응용도 할 수 있는지 이 여지를 찾는 거 또는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아이디어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차세대 AI 현재 진행되는 과제에 포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GPT-3로 그 대변되는 초고대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고대 모델 쪽은 지금 이 차세대 AI하고는 별개로 우리 언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들을 현재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초고도 AI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서 스탠퍼드 쪽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데 얘는 뭐냐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뭔가를 정보를 얻어내고 이걸 엄청나게 큰 모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모델 속에서 훈련시킨 것 외적인 다른 부분의 기능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니까 활용 영역을 한 가지 훈련을 시켜놓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능으로 쓸 수 있네.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 데이터를 쓴 형태를 통해서 인공지능 전반적인 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보자 하는 문제인데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돈입니다. 결국 컴퓨팅 파워가 충분히 돼야 되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그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덤빌 수는 있지만 덤벼도 우리는 지는 게임에 덤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로 그러니까 한 가지 모델 형태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 적용할 때마다 각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이제 활용성이라고 썼던 거는 이제 이것들 스스로의 자율이나 스스로의 판단 이것들을 좀 더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소통에 대한 문제고 아래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간의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AI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XAI 독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신뢰성 확보는 릴라이빌리티가 아닙니다. 트러스트워시입니다. 쓸만한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요소고 투명성, 안전성, 공정성 등등의 요소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술 개발은 어려운데 만들어 놓아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만들려고 하면 아무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정도가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정부가 만들어서 생태계에다 뿌려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XAI는 아까 독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훨씬 좀 앞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피처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레시홀드라든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산업체, 철강이나 금융이나 이런 영역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고 그것의 표현을 대화 방식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레포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만드는 익스플레이션 모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현장에서 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세대 AI는 이걸 한 단계 넘겨서 XAI가 준비되지 않은 AI에 대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로 XAI 기능을 부여하는 그것이 이제 금년부터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부분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인공지능 기술은 철저하게 적용되는 펑셔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말, 즉 특허적인 형태의 틀어막는 부분보다는 대부분 데이터부터 모델까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허적인 요소보다는 성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보고 말고 뭐 이러고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적인 우위에서를 가지는 건데 성능 우위라는 건 절대적인 우위도 있지만 한 산업체 쪽으로 간다면 산업체 부분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기술 패권 경쟁은 후자 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에 특화시킨 기술에서의 최고, 알고리즘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추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능의 우위로 갈 때는 컴퓨팅 파워 좋고 데이터 많으면 일단 이길 거 아닙니까? 특히나 딥러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똘똘하게 아까처럼 학습 능력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작은 환경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기술 종속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지금 민족주의보다는 이젠 국가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블록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쪽에서 가지는 것이 약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사업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펑셔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다 그 기술을 집어넣어서 효율성이나 차별화를 일으키는 거지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공지능 그러면 그게 모든 시스템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좀 오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사업을 또는 그 산업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기술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로 시작하다 보니 이 모든 것에서 AI라 그러면은 전지전능에 가까운 기대치가 높습니다. 결국은 그 기대치가 모든 것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산업 쪽에서 쓰는 활용률을 보면 한 2.5%밖에 안 돼요. 지금 긍정이 또 아니면 별로 크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세돌을 이길 만큼의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내가 써보니까 왜 나보다도 못해? 이게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좀 기다려주면서 진화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기다리고 바로 거기서 그냥 파토를 놓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좀 더 낮은 형태로 가져가고,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해서 일자리 문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직 수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시의적절성입니다. 근데 시의적절성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R&D 할 때 지금 중복성 이슈하고 관계됩니다. 중복된 거는 하나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R&D 과제. 근데 시의적설을 5년 전에 백날 아무리 좋은 건 만들면 뭐예요? 아무도 안 쓰고 버렸는데. 그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다시 만들면 안 될까요? 근데 중복성은 못하게 만듭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공지능은 의외로 사람이 생각에, 사람의 지능적인 부분을 흉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구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옛날에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문제를 심각하게 특히 서비스 부분에 든다면은 우리는 경쟁력 있는 걸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복성 이슈에 대한 것도 완화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플랫폼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플랫폼은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성공한 서비스를 가지고 만드는 플랫폼화가 맞는데 플랫폼부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부 과제들이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안 쓸 기능을 미리 쓸 거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느니 미리 서비스부터 성공시키고 플랫폼적인 요소를 찾는 게, 즉 생태계와 교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처럼 이미 고정 고객이 존재하고 서비스 니즈가 하면서 이것의 확장성을 한다. 이건 플랫폼이 맞아요. 나머지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인력 양성 쪽의 얘기는 데이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장의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는 현장의 문제를 푸는 사람은 수요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인공지능 전문 쪽에서 하고 얘네들은 데이터만 돼, 내가 알아서 만들어 줄게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수요 기업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기업, 도메인 기업이라고, 도메인 데이터 개발 기업으로 두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드는 게 아마 진정한 그 산업체 특화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따 오후에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엔 그 주도는 다 IT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IT 하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로 패권 경쟁을 푸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로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우리 뻔히 알고 있는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바이오 관점에서 보면 단백질 구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AI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400kg 가는 그 배터리 저장 용량을 1000kg로 만들었다면은 아마 세계 제패할 수 있죠. 그때 AI를 써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소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의 소재를
얼마나 최소한 후보를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게끔 만드냐. 그때 AI를 쓸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것을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 패권 경쟁을 위한 산업에 특화된 원전 기술이라는 형태로 정의해서 이런 쪽의 것을 과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